네, 안녕하세요. 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가치 경영 실천 전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세 번째 호스트로 발표를 하게 된 로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넥스트 챔피언으로 시리얼님이 발표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저희 히로님께서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영광스럽게도 세 번째 호스트로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부제를 보시면 대변혁의 시대, 기업의 선한 선택, 사회가치 경영이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이다라는 제목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또 거대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1장은요, 기업의 새로운 미션, 사회가치 경영의 실현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히로님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을 대변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작년에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81개 기업이 모여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종래 기업 목적에 대한 문구를 변경했다. 주주 가치 극대화보다는 조금 이제 이해 관계자에 대해 목표를 맞추고 철학적인 전환이었다라는 평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조금 이 선언이 기업 행동 철학의 변환을 일으킬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이 성명에서는 이해 당사자의 한 축인 정부가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구속력 있는 수단이 없어서 좀 보여주기식은 아니었나라는 그런 입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가치에는 좀 다양한 개념이 있었는데 개인을 넘어 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전에는 1차원적인 이익, 공익 개념의 전체 효용을 극대화했었다면 이제는 기본적인 사항은 해결이 되었으니 질적으로 어떻게 잘 사는 문제의 직면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굉장히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대 국정 과제 중에 국민이 주인인 정부 목표의 12번째 항목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또 더불어 잘 사는 경제인 목표의 26번째 항목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을 만큼 사회 가치 실현의 의지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0년 11월 드디어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이라 할 수 있는 ISO 26000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기업이나 정부, 시민단체, 사회의 다양한 조직 구성원들이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 책임 있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가치 경영 1.0에서는 방향성이 살짝 포괄적이고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었다면 3.0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뭔가 더블 버텀 라인이랑 SK 사례를 굉장히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더블 버텀 라인은 뒤쪽에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SK 최태원 회장님의 말씀이 조금 인상이 깊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2018년 신년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요. 세상은 변하고 있고 소비자와 사회는 기업에게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사회 또 기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해관계자 모형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게 스파이스 젠 모형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확장된 이해관계자 모형, 팔자 모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쪽에 있는 사회, 소사이어티, 협력사, 파트너, 주주, 인베스터, 커스터머, 인플로이 이 세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스파이스라는 5글자로 만든 표현인데요. 라젠드라 시소디어 교수님이 제안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영에서는 정부와 또 환경 그리고 비정부를 고려한 GEN 모형도 같이 고려해서
확대된 이해관계자 모형을 통해 경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모형이었습니다. 2장은요, 사회가치 경영,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영학계의 유명한 학자인 피터 드러커의 질문인데요. 이런 사회가치 경영을 도입하기 직전에 5가지 질문으로 꼭 필요한지에 좀 자체 평가를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해 학자들과 지금 경영학 교수님들이 하는 모든 기본적인 이론에는 전제 조건에는 미션을 명확하게 하고 임직원과 구성원들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공유하는 것이 사회가치 경영 도입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 경영 조직을 전담 조직으로 따로 새로 구성을 해서 둘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부서에 이런 해당 조직 구성을 할 것인지, 이런 부서 기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형식이든지 일단은 조직에게 정당성을 확보받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DBL은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어쨌든 전략의 선택은 기업 상황에 맞는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의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DBL의 추구는 사회적 가치를 경영 성과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으로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원래 버텀라인은 재무제표의 가장 밑에 아랫단을 표현을 하는 내용인데요. 보통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나타내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실적을 판단할 때 핵심 요소 또 사업 성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 대부분 기업이 진행하는 이런 싱글 버텀 라인에서 재무적인 성과만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더블 버텀 라인은 저는 경제적 가치 이외에 재무적 성과의 사회적 가치를 더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여기에서 환경적 가치를 더하면 트리플 버텀 라인이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이 돼야 하는 7단계의 실천 프로세스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먼저 파트 3의 사회가치 경영 이해관계자 모형의 도입과 조직화 방안에 대해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주주 모형과 이해관계자 모형입니다. 책 속에서 주주 모형은 주주 모형과 또 이해관계자 모형 이렇게 2가지로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먼저 주주 모형은 주주 중심의 일원주의 모형, 2차원 쌍방 선형 비즈니스 모델이었고, 이해관계자 모형은 이제 이원주의, 노사관계 접근을 이제 포함한 3차형, 구형, 방사형, 다원주의적 접근 모형 이렇게 좀 2가지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주주 이론은 1960년에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소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주 모형은 유일하게 주주를 고려하지만 또 이해관계자 모형은 경영자, 종업원, 정부, 협력업체, 소비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의 협업에 의해서 유지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이해관계자 집단이 모두 이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이는 좀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들과의 협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업이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행을 하려면 먼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지배구조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사결정 구조 안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타냈었는데요. 주주 모형에서는 이사회나 주주의 이해가 실현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국내 기업에서는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을 지배 구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입시키는 경향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되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이렇게 이해관계자의 집단의 대표인 이사회에 포함시키고, 또 이사회 산하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전반의 프로세스 평가가 가능한 이런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설치하면 경영진과 기업 구성원,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이 좀 촉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여기서는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공동결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조직 운영 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협업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체 신설이 되게 활발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자 모형으로 가장 잘 알려진 구조화 방식 중에 하나가 독일의 공동결정법이 있었습니다. 노사 간 대립이나 갈등이 심하지 않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독일의 노사 관계에 있어서 안정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독일의 공동결정법, 공동결정제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꼭 회사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는 식이 아니고 노사가 같이 함께함으로써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또 갈등이나 대립을 좀 피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유니레버인데요. 유니레버는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함이라는 그 지속 가능 경영 전략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CSR가 지속 가능 경영을 내세우지만 유니레버는 어쨌든 우선순위는 기업이다. 또 생산 과정, 또 서비스 등을 하다가 사회적이나 환경적 문제가 생긴다면 좀 급진적인 변화를 취하기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취해야겠다라는 좀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에 반해서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좀 세상을 구하기 위해 비즈니스라도 바꿀 수 있다라는 좀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CSR이나 지속 가능 경영에서 기업과 사회 환경 문제 어떤 것에 좀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실전 전략이 완전히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됐고 실행 결과에도 당연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일단 파타고니아는 CSR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또 혁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환경과 사회 문제를 기업의 이익보다 조금 더 앞에 두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사회적이나 환경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비즈니스 모델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타 기업들은 좀 자연이나 환경 분야를 좀 CSR을 위한 추가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기준이라고 제 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요. 또 인상 깊었던 점이 파타고니아는 협력업체 선정에 굉장히 그 선정과 유지 기준이 신선했어요. 그래서 먼저 각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모두 다 충족을 시켜야만 그 협력업체가 될 수 있더라고요. 가격 경쟁력, 또 퀄리티, 생산,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에 힘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두 사례를 좀 비교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기업이 지속 가능 경영 지수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답은 바로 많은 분들이 파타고니아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유니레버가 지속 가능 경영 지수의 10년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당연히 우리 파타고니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기업 경영과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 경영을 훨씬 더 잘 활용을 하고 있어서 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 평가의 중심에는 바로 기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혁신 네트워크와 집합적 임팩트입니다. 먼저 집합적 임팩트는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균형과 상호 보완을 위해서는 조금 이런 임팩트들에 대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단일적으로 작동하는 개별적인 임팩트로는 좀 궁극적인 이런 미션의 해결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협업적 임팩트의 접근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공통의 문제 인식과 명확한 또 목표 설정, 또 설계를 통한 상호 활동의 조직화와 또 지속적인 소통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와.